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종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기관 평가 처장과 학부 프로그램 및 선교학 석사 프로그램 디렉터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한 후에 유학을 와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탈봇이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성경 해석학과 영성신학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같은 학교에서 교육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님 현재 미주장로회 신학교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우선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인지. 네, 제가 섬기는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는요. 1977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신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가정상담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총 5개의 학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학 원목과정, 목회학 코칭과정, 목회학 영어 프로그램, 선교학, 상담심리학, 결혼가족치료학, 전문 코칭학 등 8개의 석사 프로그램과 선교학 철학박사와 선교학 박사 2개의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ABH이라고 하는 인가기관에 인가를 받았고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 상담심리학 석사 등 3개의 석사 프로그램은 ATS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요. 우리 교수님 학부는 엔지니어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또 석사는 MDB를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그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학부에서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할 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된다면 저런 분처럼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준비를 다 그만두고 급박하게 이제 신학대학원 서류를 겨우 써서 제출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평생토록 공부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결국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셨고 목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분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제가 롤 모델처럼 생각했던 분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 심지어는 그분 하시는 설교도 제가 상당히 비슷하게 하는 걸로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은 꿈을 이루셨네요. 그 면에서는 제가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닮고 싶느냐 따라서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과 자녀교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라서 참 쉽지 않았어요. 네네. 집에서 온 가족이 북적북적이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부딪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참 자녀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에 학교와 직장이 락다운되면서 하루 24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내게 되었잖아요. 네, 그것들이 시간의 양적인 면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여러 챌린지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들의 양육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팬데믹 이후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들의 양육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니까 서너 가지의 결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를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과 더불어서 동시에 자녀 양육을 함께 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팬데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가진 스트레스와 불안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학생들은 가정에서 1년 동안 원격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 뒤에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바이러스 감염의 염려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고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으면 며칠 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은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불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자녀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졌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연구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중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변화와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팬데믹 이전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팬데믹 이후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니 대부분의 주요 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팬데믹 하면 사실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이것이 생각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양적인 시간을 증가시켰는데요.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양적 시간의 증가는 부모님과 자녀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부모님이 있었고 또 원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요. 이것만 보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므로 가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서 2022년 가정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관련 상담이 50%나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좀 안 보면 안 싸울 건데 자꾸 집에서 보니까요. 네네.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럼 자녀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좀 싸움이 많아지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에 뭐 이혼율 증가도 있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됐으니까 팬데믹 끝나고 좀 해소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2019년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표면적으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년의 팬데믹 시간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터널을 헤쳐 나갔는데요. 팬데믹은 사람들의 가족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게 했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더 멀어지게 했고 그래서 마음도 더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이외의 사람들 특히나 조부모님들이나 친척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팬데믹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친척들도 그래도 자주는 못 봐도 주기적으로 봐야지 또 마음이 가고 친분이 쌓이고 하는 건데요. 그 팬데믹 기간에는 정말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부모님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은 더 마음의 타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가요? 연구를 보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자주 볼 수 없게 되면서 세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락다운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밀접하게 된 반면에 조부모님들과 손자 손녀는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부모님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손자 손녀인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갈등을 겪을 때 조부모님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혼나면 달려갈 곳이 기댈 곳이 조부모님인데 그런 분들을 자주 뵙지 못하니까 우리 청소년 또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니까 다양한 온라인 툴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 온라인 툴이라는 게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원격 학습을 위한 기술 사용 방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의 원격 학습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줌과 같은 학습 도구 사용법을 배우거나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학습 환경에서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자녀들에게 권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모님들의 노력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사실 반대편에서 자녀들은 학업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더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 학업 성취도는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가 좀 부정적이라서 네. 마음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또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여러 연구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글을 읽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도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만큼만 살면 충분하다고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만큼만 따라와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랄 것이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신앙이 깊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똑똑해서 자신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자신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 수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학업 수준까지 도달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에 머물곤 하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은 낮은데 자녀들에게 더 높은 신앙 수준을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그 기대에 의문을 표시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잔소리를 한다면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또 부모님들이 분을 쉽게 내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이 보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쉽지가 맞습니다. 않은 부분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왜 교수님 말씀 듣는데 혼나는 것 같죠? 회개도 되는 것 같고요.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똑바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똑바로 해라고 말만 하는 가르침은 정말 허공에 뜬 가르침이죠. 맞습니다. 부모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예가 성경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는 200년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모습을 봤다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그것만큼 살아있는 교육은 없을 것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말의 모습은 자녀들이 하고 있는 말에서 내가 하는 그 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추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번 다시금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본인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실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시계, 입구자를 사용을 하는데 함께 먹는 입,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식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식탁 교제가 상당히 적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춘기가 된 자녀들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거나 부모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자신만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요. 심지어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이나 골프 채널을 보고,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동생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또 자신은 친구와 문자를 보내면서 각자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다 각자 올려놓고 주문을 마친 후에 식사가 나올 때까지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식사가 나와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학교는 어땠니? 오늘 공부는 잘했니? 라는 이런 진부한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정말 그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저러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언급하신 부분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만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갈릴리 해안에 계시던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셨고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참 많이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식탁 교제를 가지셨고, 세리와 죄인, 가난한 사람들과도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함께함이,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대단한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비싼 음식을 사주면서 나는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시간, 질적인 식탁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입시생이라 하더라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귀에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자녀들이 교회 가서 하는 생활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부모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도 사실 부모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회 생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의 교회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가고 금요 모임에도 수요 모임에도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라이드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관심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학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숙제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자녀들의 공부를 돕기도 하고 학교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함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것과 대등하게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실 앞에서 자녀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 장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장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실 앞으로 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고민과 결심을 했는지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지금 저처럼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자녀 교육 이렇게도 해보셔라 하는 팁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품을 떠나기까지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식탁 교제를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우스 룰로 패밀리 타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켓에 가서 장을 같이 보거나 세차를 같이 하거나 때때로 부모님의 직장에 자녀들을 방문하게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소한 시간들을 자녀들과 많이 가지시면 이것이 자녀 교육을 위한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세차하는 것, 마켓 가는 것, 그리고 함께 공원 산책하는 것 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네. 지금 자녀가 우리 옆에 있을 때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하시고픈 자녀 교육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이 된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결책은 저는 그리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실천이 어렵다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껴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헌신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옛날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자녀에게 무언가 대단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주장신대 고종필 교수님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상급인데요. 자녀로 인해 기쁨도 있고 삶도 풍성해지지만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닌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자녀 교육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